자, 지난 시간에 고체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움직인다면 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 모양이 이와 같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걸로 모델링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크로닉 페니 모형이 되는 거죠. 이 모형 안에서 전자가 움직일 때 그 전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 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있는 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전자가 없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전자가 없을 것이다. 그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에너지대가 어디에는 전자가 존재하고 어떤 영역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유도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온 이유는 요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있다면 그 전자가 만드는 파동 방정식이 요점과 요점에서의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방정식이 4개가 나왔는데 그 4개 중에 3개가 유효하고 1개는 아니기 때문에 그 4개를 다 이용을 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그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제로가 되는, 디터미넌트가 제로 되는 그 조건이 이와 같은 식으로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습니다. 이 식을 의미하는 걸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면 전자가 존재하고 이 식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알파와 베타의 값은 지난 시간에 유도할 때 이걸 갖다가 베타로 뒀고 얘를 갖다가 얘를 알파라고 뒀고 얘를 베타라고 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정을 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전자는 원자 핵에 구속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 자유공간으로 간 전자는 아니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는 V0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이 안에 전자가 에너지 레벨이 이 정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가정을 뒀지만 실질적으로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는 저기에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 이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 전자가 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자 핵이 있다면 그 원자 핵 주변에 구속되어 있다는 거죠. 이 높이가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자는 그 안에 갇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 터널링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 유효한 두께를 갖고 이것도 유효한 무한대의 값이 유한한 값을 갖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터널링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러죠. 그렇죠? 일부가. 그것들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완벽하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터널링에 의해서. 그거는 어떻게 나갈지는 나중에 계산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하여튼 거의 다 한 100%는 아니지만 99.99%는 요 안에 갇혀 있고 여분의 몇 프로만 0.01%만 터널링에 가서 옆에 있는 원자로 이렇게 이동을 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만 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자가 있는 거지, 모두가. 원자 핵 주변을 다 전자가 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쭉 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있는 전자가 일로도 터널링하고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터널링하니까 전체적으로 항상 일정한 양의 전자가 요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을 때는 요 조건을 만족하고 알파와 베타가 되고 만약에 전자가 에너지가 포텐셜 V0보다 적다면 여기에 있는 이 베타가 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루트 안에 음이 돼서. 그래서 그 성분을 앞으로 끄집어내. J라고 끄집어내면은 실수부를 감마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베타는 허수지만은 감마는 실수가 돼요. 그리고 감마의 정의는 이해가 됩니다. V0하고 2를 바꾼 마이너스 1만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였는데 여기다가 여기 있는 베타 대신에 여기 있는 감마를 베타 대신에 J 감마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께는 베리어의 두께는 요 두께가 B인데 포텐셜 V0를 갖추고 있는 높이를 갖는 요 두께가 B인데 B는 굉장히 얇게 해요. 얇게 하고 이 높이는 굉장히 무한대로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제로로 수렴하게 만들고 V0는 무한대로 가면서 B 곱하기 V0는 유한한 값으로 한정을 시켜요. 이런 함수가 뭐가 있죠? 크기는 무한되면서 폭은 제로가 되면서 그 넓이는 일정한 게 델타 펑션이죠. 그죠? 이것이 델타 펑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폭은 좁아지면서 높이는 굉장히 크지만 그 두 개 있고 폭과 높이 곱은 유한한 값을 갖는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한다. 두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자성은, 자, 이 감마 안에 V제로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매우 큽니다. E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유한한 값이고, V제로는 무한대로 보낸다 그랬으니까 감마가 거의 무한대로 가는 값이 되고, 따라서 감마 마이너스 알파 자성. 알파는 뭡니까? V제로와 관계없는 값이죠. 그렇죠? 일정한 값이라고.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일정한 값은 무한대하고 같으니까 거의 감마 자성으로 둘 수가 있다. 즉, 여기에 들어있는 알파 자성 플러스 베타 자성이 마이너스 감마 자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없어져서 감마 자성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있었고요. 알파 베타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베타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마, 저기 있는 이 알파 베타를 여기다 감마라는 걸 넣고, 그 다음에 A와 B를 분모에 넣고 여기다가 BA라는 값을 쓰고요. 그럼 뭐 쓰지? 그쵸? 요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알파 베타 분의 마이너스인데, 지금 여기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J라는 값이 빠져있죠. 그쵸? 왜? 베타는 J 감마니까. 그래서 여기 알파 A분의 사인 알파 A가 되고, 하이퍼블릭 사인의 베타 B입니다. 여기에 베타 B 분의, 사실은 베타 B 이렇게 돼야 돼. 여기 감마로 바뀌면서 J라는 게 요도 있어야 되고 요도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요 값인데 요 값을 가만히 봐요. 베이 베타니까 J 감마 B 분의 1 곱하기 사인 하이퍼블릭은 왜 돼요? 2분의 2에 J, 베타 B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J 베타 B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에 J 감마로 바뀌어.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사인 감마 B가 됩니다. 맞아요? 오일러의 공식 보면은 EX가 코사인 X 플러스 J의 사인 X고, E의 마이너스 X가 코사인 X 마이너스 J의 사인 X니까 얘 두 개를 빼먹어야 돼요. 얘는 없어지고 2배의 J의 사인 X가 되죠. 2가 넘어가면 요 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열로 와야 돼. 왜냐하면은 E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에서는 2J의 사인 X잖아. 그러니까 J2를 나눠줘야 사인 하이퍼니까 요게 없어지고 열로 와서 감마 B분의 사인 감마 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인 감마 B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베타 B가 있는데요. 이 코사인 베타 B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B는 코사인 J의 감마 B가 되죠. 그쵸? 자, 코사인 세타는 왜 돼요? 오일러의 공식을 쓰면은 2분의 2의 J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베타 B는 2분의 2의 베타 B 마이너스 2의 플러스 2의 베타 B 이렇게 될 거고요. J가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J 베타가 뭐가 됩니까? 자, 베타가 J 감마라 그랬으니까 J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가 돼.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감마를 넣으면은 2의 마이너스 감마 B 플러스 2의 감마 B가 되는 거니까 요것은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B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B와 같다. 코사인 베타 B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B와 같으니까 여기다가 들어가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데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이 됩니다. 왜? 감마가 무한대로 감마 B가 제로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B가 제로로 수렴하지. 그쵸?
그 다음에 V0가 무한대로 가니까 감마 V0는 유한한 값인데 감마가 아니고 BV0는 유한한 값인데 감마는 B 곱하기 V0가 아니고 루트 V0예요. 그쵸?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는 2분의 1성으로 증가하고 B는 감소하는 거는 1차로 감소하기 때문에 곱하면 제로로 수렴하게 되죠. X분의 X의 2분의 1성. 이 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얼마 되죠? 1이죠. 제로죠. 자, 그래서 베타 B가 제로로 가기 때문에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B는 1로 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B인데 감마 B가 제로로 가면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2 나누기 2가 돼서 1이 돼.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값이 1이기 때문에 표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우별에 있는 코사인 K, A 플러스 B인데 B가 제로로 간다 그랬으니까 B는 없애지면 바로 이와 같은 수식이 될 겁니다. 요거는 왜 돼요? 감마 B가 제로로 가기 때문에 리미터 세타가 제로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어디로 가죠? 1로 가죠? 그래서 요것도 1로 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P'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요 쓰고 코사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P'은 2분의 감마 자성 BA 는 H바의 자성분의 MV 제로의 BA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트릭스부터 만들어진 예 조건을 만족해야 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거꾸로 여기까지 왔어요. 요걸 만족하면은 전자가 존재하고 요걸 만족하지 않으면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제 수식이 바뀌었습니다. P 프라임 알파 A분의 사인 알파 A 플러스 코사인 알파 A 분의는 코사인 K A.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 자유공간. 즉, 배리어가 없는 공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자유공간은 포텐셜 V0가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가정은 V0가 무한대로 뒀지만은, 만약에 V0가 제로라면, 감마가 뭐가 돼요? 자, V0가 제로니까 P 프라임 자체가 제로가 돼, 그쵸?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 A와 코사인 KA가 같아야 돼. 따라서 이건 알파 A하고 KA하고 같다는 거죠? 알파와 K가 같아. 자, 알파의 자성은 뭐라 그랬어요? H바의 자성분의 2배의 ME는 K의 자성과 같다. 그래서 E와 K의 관계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유공간에서는. 그래서 EK 다이어그램을 하라고 그러는데, K가 있고, 에너지 E가 있다면, 이 같은 포물선이 된다. 이것이 H바의 자성분의
EME가 K 자승이 되는 그러한 포물선이 된다. 요게 요 포물선이 볼록하냐 오목하냐에 따라서 질량 M이 결정되는데 자유공간의 질량이니까 M은 얼마가 돼요? 9.1 곱하기 10m-31성 kg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유공간에서의 전자의 질량입니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렇죠? 왜? 우리는 어차피 실리콘 내에서 따지는 거니까. 그냥 자유공간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리콘 내에서 들다보는 것이니까 P'이 제로가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려놓는 이 모양이 뭐냐 하면은 F알파-A로서 P'의 알파-A분의 사인 알파-A 플러스 코사인 알파-A를 그립니다. 요 함수가. 그러니까 F알파-A를 그려요. 알파-A에 따라서 함수를 그리게 되게 되면 요거는 싱크 펑션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제로로 수렴하는데 뒤에 얘가 따라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보다 커. 최고와 최저, 요 맥시멈 극대값과 극소값은 항상 1보다 크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얘가 없으면 이 앰플리튜드가 점점 갈수록 제로로 수렴하는데 싱크 펑션이니까. 근데 여기 뒤에 더해지는 거니까 극대값은 1보다 조금 더 크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아지는. 갈수록 점점 1과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 2 되는 포인트를 이렇게 그려. 마이너스 1 되는 포인트를 이렇게 그려. 자, 뒤에 있는 얘, 코사인 K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린 이 함수가 1보다 크든지 마이너스 1보다 적으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 K값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함수의 펑션이 요 사이에 있어요. 요게 있든지 요게 있든지 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고, 요게 제로라는 포인트니까 요 점에 대해서 따져보면은, 즉, 뒤에 있는 코사인 KA가 1이 되는 KA 값은 얼마냐 하면은, 제로 아니면은 2파이, 4파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때가 바로 KA가 제로인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K가 제로인 케이스고, 요 때는 코사인 KA가 마이너스 1 되는 포인트니까 KA는 파이 맞나?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 맞죠?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파이가 되는, KA가 파이 되는 거야. 즉, K가 A분의 파이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요점도 똑같아요. 같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하는 동안에, 이렇게 변하는 요 구간에서는 K 값이 제로로부터 A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여기 있는 요 함수만 생각해요. KA가 제로면은 이 값은 1이죠. KA가 0.00001이다. 그러면은 코사인 KA도 1보다 조금 적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요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어디서? K가 제로에서 A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만족하는데, 그걸 만족하는 알파 A 값이 또 존재를 해. 그래야 두 개가 만나죠. 그쵸? 여기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 되는 포인트가, 요 되는 포인트가 위에 보니까 K가 제로가 되면 얘가 얼마 돼요? 1이 되죠. 그쵸? 1을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얘가 알파 A가 제로가 되면 얘는 제로고 얘가 1이 돼서 만족하죠. 그쵸? 그래서 알파가 제로가 돼. 알파가 제로가 되면 알파가 뭐라 그랬어? 할게. H바분의 루트 2mE라 그랬으니까 E가 제로가 돼. 그래서 K하고 E하고 다이어그램에 요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K도 제로, E도 제로. 그 다음에 이제 K가 조금씩 증가를 해. K가 증가를 하면, KA가 증가를 하면은 코사인 KA 값은 감소합니다. 그쵸? 감소하니까 이 전체의 값이 감소를 해야 돼. 어디까지? 파이가 되는, A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보면은, 이 값이 이렇게, 알파 A가, 요점에서 K가 제로고, K가 증가하면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알파 A도 같이 증가를 해야 되죠? 요 값이 알파 A니까.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하면은, 알파가 증가하면 E도 알아서 증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요점을 한번 보자고요. 요 사이는 왜 되느냐는 거예요. 요 사이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야.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포인트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코사인 KA가 마이너스 1 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요 포인트는 그렸는데 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이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포인트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작은 알파 A에 있고 하나는 큰 알파 A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알파 1A라고 두고 여기는 알파 2A라고 둔다면 같은 K에 K 값이 같은 데에서 알파 1에 해당되는 E1이 존재하고요. 알파 2에 해당하는 E2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에서 점프가 일어납니다. 에너지 E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요거는 만족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또 그리면은 에너지 E가, K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E도 증가를 해. 또 A분의 2파이에서 또 점프가 일어나고. 이해돼요? 그래서 요 에너지 대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 여기는 전자가 존재해. 여기는 존재 못해. 여기에 존재해. 그 위에 존재 못해. 이런 식으로 에너지 대가 떨어진다는 거죠. 항상 모든 에너지 대에 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에너지 대에는 전자가 있고 어떤 에너지 대에는 전자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보면은 얘 위에 거도 우함수고 우변도 우함수. 따라서 결과도 우함수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오른쪽만 그리면 왼쪽도 똑같이 그려져. 이렇게. 요게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요게가 마이너스 A분의 2파이. 자, 이와 같은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에너지 E와 K에 대해서 그리는데, 제로에서 A분의 파이까지는 이렇게 같이 돼.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그리는데, 요 그리지 말고, 여기가 A분의 파인데, 여기에는 A분의 2파이. 근데 얘가 K가 왜 됩니까?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2파이를 지나면 동일해. 그래서 A분의 2파이나 제로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A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같은 의미죠. 그죠? 그래서 요 그림 자체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오른쪽을 요걸 그리면 얘를 그리면 어디로 오냐면 이 점이 1로 오고 이 점이 1로 가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고요. 그 다음 위에 다시 또 그리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밴드가 쫙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요 사이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요 사이도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포비든 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자가 왜 됩니까? 실리콘이 계속 밑에서 이렇게 차가다 보면은 여기까지 전자가 차고 여기는 비어 있다. 그럼 여기에 컨덕션 밴드가 되고 얘가 밸런스 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 사이에 에너지 밴드 갭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크로닉 페니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에너지 밴드 갭, 요 사이의 에너지 밴드 갭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손으로 몽구하는 것이 요즘은 뭐 구할지는 몰라도 요즘에 E1은 구해내도 E2는 몽구합니다. E1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KA가 파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되는 포인트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되고 알파 A가 파이 A면은 사인 알파 A는 제로가 되는 거니까 한 값은 구해낼 수가 있어. 알파 A가 파이가 되는 요 포인트니까 요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알파 A가 파이가 되는 그러한 에너지 E예요. 구할 수 있죠? 알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파 값만 알면 A는 뭡니까? 원래 모형에서 만들어진 요 간격이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에요. 원자 간격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원자 간격은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A 플러스 B인데 B를 제로로 보냈잖아. 그러니까 A가 바로 원자 간격이에요. 고체 내에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라고. 그거야 측정이 가능하니까 측정을 했고 A 값 알고 알파 값 알면 E 값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E 값을 아는 거예요. 책에서는 그렇게 구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건 좋은데 얘가 마이너스 1 아닌 다른 알파예요. 그거는 컴퓨터의 도움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으로 찾아내야 돼. 찾아내보니까 책에서 이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값을 구해서 요 두 개의 차를 갖다가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해서 구해낸 거예요. 자, 어차피 우리가 반도체를 갖고 뭐 도체로서 또는 고체로서 어떻게 쓰는 게 아니죠. 그거 갖고 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전기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반도체의 전기적인 특성을 구하는 거고 전기적 특성이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관계고 전압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전류가 흐르느냐 이 정도거든요. 그 정도가 바로 전기 전도도예요. 그때 어떤 전압을 가하니까 얼마만한 전류가 흐르더라. 그 전류가 잘 흐르면 전기 전도도가 좋고 전류가 안 흐르면 전기 전도도가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바로 전류입니다. 지금으로는. 그래서 전류를 따지면은 전류를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류가 뭡니까? 정의부터 합시다. 전류의 정의는 헤로이론에서 나왔죠? 그죠? 어떤 단면에 지나가는, 1초 동안에 지나가는 차지량이 전류죠. 그쵸? 그래서 dt분의 dq가 되잖아, I가. 그래서 전류는 전하의 움직임입니다. 전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전류예요. 그런데 반도체나 이러한 데서 그 전하가 누구냐? 전하를 움직이는 요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전자밖에는 없습니다. 전자 외에는 전하가 움직이지를 않아. 자, 전하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원자 핵의 플러스 이온과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의 마이너스 이온. 얘 두 개밖에 없어, 세상에. 근데 원자 핵이 움직여? 고체내의 원자핵이 가만히 고정돼 있잖아. 그래서 플러스 이온은 안 움직여. 나중에 이제 전공이 플러스 이온이 되는데 그건 가상적인 캐리어고 실물은 플러스 이온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전자밖에 없어. 그래서 전자가 전류를 형성하는 거예요. 전류는 전자의 움직임이고요.
전자가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쿠론 포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디퓨전 포스가 있어요. 이 말은 맞는 건 모르겠네. 내가 이거 강의하면서 내 나름대로 단어를 많이 만들어.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디퓨전에 의해서 가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뭐든지. 그러니까 공기가 흐름이 일어나죠. 그쵸? 공기를 움직이는 것이 중력이 아니죠. 공기가 움직이는 힘은 바로 이 디퓨전입니다.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움직이려고 하는 힘. 그래서 전자가 많은 데서 전자가 작은 쪽으로 전자 관련 힘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디퓨전 포스고, 쿠론 포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에 의해서 당기는 힘, 마이너스 미는 힘, 이 힘에 의해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쿠론 포스에 의해서 전자가 움직일 수가 있고, 디퓨전 포스에 의해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는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얘기하고, 쿠론 포스에 의해서 전자가 움직여서 발생되는 전류를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퓨전 포스에 의해서 차지가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디퓨전 커런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디퓨전 커런트도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관점은 드리프트 커런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류는 전자의 움직임이고, 그것이 쿠론 포스에서 움직이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 J를 구하면,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전류 양이에요. 그걸 J라고 두는 겁니다. J는 이렇게 씁니다. E와 E는 전자의 차지양이죠. N은 전자의 밀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VD는 전자의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안에 전자의 밀도가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의 평균 속도가 VD라면 1초 동안 간 거리는 VD만큼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단면에 지나가는 전자는 1초 시작하면 바로 옆에 있는 게 지나갈 거고, 그만 할 때는 VD만한 거리를 지나갈 거예요. 그쵸? 그럼 1초 동안 지나간 거는 요 네모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양이 다 지나갔어. 그럼 요 부피가 얼마 돼요? 단면적 A에다가 VD를 곱하는데, 단면적이 1이라고 했으니까 VD만한 부피고, 밀도가 N이니까 VD 곱하기 N이 지나간 전자의 개수가 되고, 그 전자에다가 Q를 곱하게 되면, 차지를 곱하게 되면 지나간 차지양이 되죠. 그러면 평균 속도 VD는 어떻게 구해요? 모든 전자의 속도를 더해서 평균값을 구하면 돼. 그죠? 그래서 VD 대신 이걸 넣으면 J는 N은 약분될 거니까 E 곱하기 시그마 I가 이래서 모든 전자의 속도를 다 더해서 차지를 곱하면 바로 전류 밀도가 된다는 겁니다. 전자가 있으면 어떤 의미냐면, 전자가 있고 일렉트릭 필드 E가 있으면 이 일렉트릭 필드 E로부터 QE만한 힘을 받습니다. 그렇죠? 힘을 받으면 이 전자들이 속도가 변해. 업다운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 속도에 의해서 차지가 움직이는 거니까 바로 드리프트 커런트가 발생을 한다. 그런데 고체 내에서 전자가 가만히 있어서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EK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여기 있는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전자의 K는 제로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제로니까 거의 정지된 상태. 그러니까 정지됐다 그래서 여러분 정지된 게 아니고, 이렇게 궤도, 그 궤도만 계속 돌고 있으면 정지된 전자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자라고 해야 되니까 요 궤도를 돌고 있다가 옆에 있는 원자로 싹 가는 거. 요 속도. 그러니까 아까처럼 턴들링이가 지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는 오른쪽, K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전자는 왼쪽으로 간 전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서로 자리 이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전류 흘러요? 흐르죠. 매칭되는 전자가 쫙 다 같이 있어. 그래서 5개가 일로 가면 5개가 일로 가서 전류는 제로가 되는 거죠. 또 갔으면 또 일로 오고, 일로 가고, 왔다 갔다. 근데 필드 E를 가하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 E를 가하게 되면 모든 전자에 똑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해줘. 전자가 전부 다 힘을 일로 받는다면 일로로 가속이 생기겠죠? 전자의 차지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면 힘은 일로 가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전자, 이렇게 움직이는 전자는 이쪽으로 조금 덜 움직이려고 그럴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전자는 더 많이 움직이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없어지고, 여기까지만 있고, 여기는 더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러면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여기는 이 전자를 움직이는데 카발 이쪽에 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자가, 얘네들은 상쇄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전자들을 상쇄시킬 전자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가 돼서 전류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전류를 우리는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정의를 한다. 실질적으로 드리프트 커런트라는 것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힘을 받고 그로 인해 가속도가 발생해서 전자의 이동이 형성이 되고 이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를 갖다가 우리는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얘기한다. 오음의 법칙을 만족하는 전류. 디비전 커런트는 나중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오음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드리프트 커런트로 나중에 만들어지면은 J는 시그마 E가 됩니다.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인가되는 일렉트릭 필드 E와 도전율 시그마의 곱으로는 이것이 바로 원초적인 오음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자, 실리콘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원자와 서로 전자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된 전자는 딱 픽스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힘을 아무리 가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자, 지난 시간에 3장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은 밸런스 밴드가 있고 컨덕션 밴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밸런스 밴드까지는 전자가 꽉 차 있고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비어 있다. 자, 비어 있는 데도 아무리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더라도 움직일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자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전압을 가하더라도 전자가 없기 때문에 안 흐르겠죠. 근데 밑에는 전자가 꽉 차 있어. 꽉 차 있기 때문에 필드를 가하면은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여요. 그 이유는 꽉 차 있어서 하나가 가면은 빈 공간 따라 딴 게 와야 돼. 서로 교환이 일어나야 되지.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가려 그러면 이 전자가 일로 와야 가능해요. 왜? 여기도 안 비어 있으니까. 전자가 가려 그러면 비어 있어야 가지. 그렇죠?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가는 전자하고 오는 전자가 같아서 더 이상 전류가 안 흘러. 자, 물병에다가 물을 하나도 안 넣는데 흔들어 봐야 물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근데 물병에 물을 꽉 차도 흔들어도 물 안 움직인다. 그죠? 내부적으로 움직일지 몰라도 우리 눈에는 안 움직인다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꽉 차 있고 위에 비어 있으면은 아무리 일렉트릭 필드 E를 가하더라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0도 K일 때의 얘기입니다. 주변에 열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주변의 온도가 0도 K가 아니면은 주변에 열 에너지가 존재해요. 이때는 열 에너지가 없는 거고, 이때는 열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열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를 여기에 있는 전자가 받아 얻어서 얘가 올라가. 즉 격자에서 여기에 돌고 있던 이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밖으로 나오면은 이 전자는 위에 비어있는데 몇 개의 전자가 올라왔어. 그러면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이 전자들이 움직여져. 그죠? 자, 그러면 여 밑에 있는 이 비공 올라갔으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전자가 떠났으니까 빈자리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물의 병에다가, 원통형 병에다가 90% 물을 담그고 10%를 비워놓고 흔들어봐. 이렇게 기울이면.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빈 공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공간이 움직이죠. 물을 10% 여면 공간이 움직여? 물이 움직여. 그럼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작은 게 움직이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이 작으면 물이 움직이는 거고, 공간이 작으면 공간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밑에는 꽉 차 있는데 공간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공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공간을 갖다가 캐리어화 시킨, 형상화 시킨 것이 바로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것은 실제 물체가 아니고 전자의 빈 자리예요. 전자의 빈 자리인데 그것이 하나의 캐리어가 되고 걔는 질량도 있고 속도도 있고 무게도 다 있는 거예요. 아까 전류의 밀도가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전자에 움직였을 때 그것을 서메이션해서 전자의 차지양을 곱하면 전류가 되는데 여기에 꽉 차 있으면은 J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밴드에 모든 전자가 꽉 차 있을 때는 토탈 전류는 제로가 돼. 그런데 조금 비었어. 그러면은 J는 I가 1에서 N까지 계산하는데 몇 군데는 아니야. 비공간이 있으니까. 다는 아니야. 자, 100개가 있었는데 100개가 다 움직이면은 제로야. 그런데 3개가 빠졌어. 그러면 97개 움직인 걸 더하면 제로가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빠진 거는 더하지 말고 나머지만 다 더해. 1에서 N까지 더하는데 전자가 없는 몇 개는 빼고 있는 전자만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100개만 있어도 그래도 카운트가 되는데 전자가 막 10에 20성 개 있다. 이거 카운트 뭐 하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해야 되겠죠? I가 1에서 N까지 다 더해. 전자가 없는데도 전자가 있다고 하고 더해. 그러면 얘는 제로가 되죠. 거기에서 뭐를 뺍니까? 요것만 빼. 빈자리만.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전류를 구할 때 전자를 갖다가 속도를 다 더해야 되는데 전자를 더하기에는 너무나 많고 그래서 비어 있는 몇 개만 갖고 토탈 전류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토탈 왜? 전체가 다 꽉 차 있으면 제로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꽉 차 있는 걸 갖다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류의密도 J를 갖다가 얘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요 X만 캐리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도를 구해갖고 구하면은 J가 되는데 요거는 뭡니까? 원래 전자가 갖고 있는 차지양의 반대가 되죠. 그쵸? 그래서 전공의 차지는 전자의 차지의 반대, 극성 반대. 일단은 극성만 따져보면은 전자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쿠럼이라면 전공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쿠럼이다.
자, 그래서 전자의 차지는 E라고 두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전공의 차지는 Q라고 둬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쿠롬이라고 두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래야 이 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캐리어와 관계없이 무조건 J는 E 또는 Q, 시그마 VR이나 함 쓰면 돼. 전자면 위에 거 쓰면 되고, 전공이면 밑에 거 쓰면 되고.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에서는 전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서는 전공만 따져야 되고, 컨덕션 밴드에서는 전자만 따져야 되고. 또 하나의 성질이 뭐가 있습니까? 전자의 성질이? 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있죠. 그렇죠? 자, 질량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전역학에서는 불변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질량은 실제 물리에서 말하는 그 질량을 의미하면서 또 아닌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 질량은 무게에 훨씬 더 가까운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물이 있는데요. 물에다가 어떤 질량 1g짜리 구슬을 줬다. 그래서 무게를 측정하면은 물속이 아닌 밖에서 측정한 것보다 물속이가 가볍죠. 그렇죠? 물속에서 측정한 부력 때문에 가벼워지잖아. 그래? 이거 물이 아니고 만약에 밀도가 높은 걸 소금물로 썼다. 그러면 더 가벼워지죠. 부력이 더 커지니까. 근데 엮는 걸 갖다가 나무를 였어. 나무를 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무게가. 떠요. 떠니까 힘은 밑으로 작용했는데 나무는 올라가려고 그러죠. 중력은 밑으로 당기고 있는데 나무는 올라가려고 그래. 그 이유는 뭡니까? 중력과 부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력이 중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부력이라는 개념을 쓰면 그런데 안 쓰면 그 부력을 갖다가 질량으로 포함을 시켜버려. 그러면은 밑에서 당기는데 물체는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힘과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가 되려고 하면 질량이 어디로 뭐가 돼야 돼요? 질량이 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유효 질량이 네거티브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 가해주는 토탈 힘 F는 외부에서 가해준 힘과 안에서 생기는 힘 두 개의 합이 실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해주는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 L을 곱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힘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얘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익스터널은 MA-F 인터널이 되고 얘를 갖다가 새로운 질량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유효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공기 중에서 측정했을 때 하고 물속에서 할 때 소금물에서 질량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왜? 그 물이라는 거와 소금물이 가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카운트해서 들어가면 다 같은 질량인데 이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만 생각하는 거니까 질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힘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질량을 바꾸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원래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이에요.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입니다. 이거는 자유 공간에서의 얘기입니다. 즉 외부로부터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았을 때. 근데 이게 전자가 이제 고체 내부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원자핵의 구석이 되죠. 자, 구석을 되는데
원자핵에 가까이 있으면 많이 구속이 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덜 구속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질량이 다 달라져.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진공중의 질량이고 컨덕션 밴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베일런스 밴드에 있을 때 질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질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그 질량을 EK 다이어그램으로부터 구합니다. 뭐 밑에 또 있는데 여기 이제 베일런스 밴드고요. 여기에 컨덕션 밴드야. 그럼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도 마찬가지로 E는 여기에 있는 K와 E의 그래프인데 K는 H바분의 루트 2배의 E 이렇게 쓸 겁니다. 그쵸? 여기에 들어가는 요 M이 바로 유효 질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유 공간에서 EK 다이어그램 그리니까 포물선 그리는데 그 포물선의 무게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이 되지. 아까 방정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EK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모양이 되는데 그 모양에서 나오는 M의 스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리면서 보면은 요걸 다시 풀어. 그러면 EM 스타 E는 H바 K가 되고요. 제곱이 되고 따라서 E는 EM 스타 분의 H바의 자성의 K 자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을 미분해. K에 대해서 E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M 스타 분의 H바의 자성의 K가 되고요. 한 번 더 미분을 해. 그러면은 M 스타 분의 H바의 자성이 됩니다. 따라서 유효 질량 M은 넘어가면 되니까 dk 자성분의 d 자성 E분의 H바의 자성. 즉 EK 다이어그램이 이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을 갖다가 이 두 번 미분해서 그걸로부터 유효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EK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까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의 질량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의 질량이 누가 무거워요? Y = AX의 자성이라고 표현되면 얘가 A 커요? 얘가 A가 커? 얘가 A가 크죠? 얘는 A가 적고 그 2차 미분하는 것이 A에 비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질량에 그게 분모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가볍고 얘가 무겁죠.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밴드가 이런 모양이 있어갖고 여기에 있던 전자가 힘을 받아서 여기로 가. 그럼 가볍던 전자가 갑자기 무거워져.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전자의 질량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밴드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의 질량은 변합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는 이와 같이 생기기 때문에 E가 양입니다.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2차 미분하면 양이 돼. 그런데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는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을 두 번 미분하면 네거티브야.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는 전자의 유효 질량은 음이다. 자, 그러면은 전공이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밸런스 밴드의 전자의 빈자리를 전공이라고 따졌으니까 그 빈자리가 꽉 차 있는 것을 제로로 만들고 빈자리를 캐리어로 만든다는 것 전체적으로 반대로 만든다는 거죠. 그쵸?
이해 좀 안 되나? 자, 꽉 차 있는 것을 갖다가 없는 것처럼 보고 비어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본다. 그러면은 내가 반대로 보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 전자의 차지량을 보니까 반대가 됐어. 그럼 질량도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의 질량이 네거티브니까 홀의 질량은 포지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의 질량은 양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NP라고 정의하는데요. 마이너스 DK의 자성분의 D자성 E분의 H바의 자성.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에 이렇게 거기는 전공은 컨덕션 밴드에 없으니까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공의 무게는 밸런스 밴드를 갖다가 EK 다이어그램에서 두 번 미분하고 그 역수치하고 H바 자성을 곱해서 부호 반대로 하게 되면은 홀의 질량이 나온다.